안녕하세요. 네, 백성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체에 대한 정의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혹은 생명체의 정의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정리한 내용을 좀 보시죠. 지난 시간에 생물의 정의로 첫 번째, 모든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물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나머지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세 번째가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 네 번째, 생물은 세포 분열을 한다. 다섯 번째, 생물은 생식을 한다. 여섯 번째, 생물은 진화를 한다. 이런 것들이 생명체라면 갖는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물질 대사하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걸 모든 생명체를 다 그걸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세포 분열을 하지만 생식을 안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중에 한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우리가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3, 4, 5, 6번은 모두 사실은 세포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포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포,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이러한 식물세포나 이런 식물세포에도 식물세포는 또 세포벽도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세포는 핵이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안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식물세포고요. 또 동물세포인데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약간의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핵이 있고 그 안에 중요한 유전 물질이 있어서 자신의 유전 정보를 자손한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또 이러한 세포들은 또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세포를 여러 개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생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물은 이제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특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현미경이 더욱더 발달하다 보니까 세포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 물질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겨울에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주 고생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예방 주사도 우리가 미리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바이러스는요, 잘 관찰을 해보면 어떤 유전 물질의 덩어리라고 하는 핵산 덩어리로만 되어 있어요. 이런 세포,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세포의 형태도 띄고 있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핵 안에 존재하는 유전 물질 덩어리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준비된 감기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의 형태인데요. 이렇게 꼭 물질 덩어리 같은데 바깥에 있을 땐 꼭 물질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동물이나 식물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막 자기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로 증식을 하면서 병을 일으키죠. 동물과 식물에.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과연 물질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생명이라고 봐야 될지 그 경계에 있다고 봐야 될지 생물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날엔 아무래도 바이러스를 생명체로 보는 경향이 좀 많죠. 사실은 정말 개체수로만 본다면 이 바이러스의 수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생명체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현미경이 발달해서 보기 전까지는 생명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었죠. 자, 그래서 생명체는 반드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면 꼭 옳은 정의는 아닙니다. 또 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코르크마개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코르크마개는 사실 식물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세포가 있거든요. 그런데 코르크마개를 보고 여러분은 생명체라고 부르나요? 살아있다라고? 안 부르시죠? 자, 죽어 있어도 과거에 살아 있었던 물체는 비록 지금 죽어서 무생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포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세포가 분열을 지금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네 번째 정의였는데요. 세포 분열을 한다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정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달걀을 2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수정란이고요. 하나는 무수정란이에요. 이제 이 두 달걀이 있죠. 우리가 왜 유정란이라 그래서 그 가게에서 살 때도 좀 비싸게 사는 그런 달걀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정란이라는 의미는 비록 지금 겉모습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닭이 알을 품으면 하나는 그 안에서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썩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껍질을 깨고 나오기 전까지 그 안에서 수정란이 계속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눈도 만들고 털도 만들고 뼈도 만들죠. 그래서 가끔 유정란을 좀 오래 둔 것을 우리가 깨트리면 예전에 이렇게 혈관 같은 그런 피의 그 흔적도 있고 좀 더 많이 병아리가 만들어진 모습도 가끔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는 것만을 우리가 생명체라고 정의를 하면 하나는 생명체고 하나는 생명체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느냐 아니냐도 생명 현상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하나의 그 생명의 정의 중에 하나는 그 생장을 하는 거예요. 생장, 자라는 것. 이 세포가 이게 분열을 하면서 자꾸 그 생명체가 커나가죠. 그쵸? 그걸 우리가 생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원활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가 점점점 늘어나서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런데 세포라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포들은 끊임없이 다시 죽고 다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그 위치를 대체하는데요. 우리 몸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포가 그 새로운 세포로 다 대치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포들이 계속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데요. 필요하면 더 많은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지방세포예요. 우리가 많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지방세포는 영양분을 축적하는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계속 과다해지면 지방세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방세포를 계속 분열해서 그 수를 막 늘립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지방세포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병이 또 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포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게 이제 비만도 물론 생장 중에 하나예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커나가는 거지만 그리 좋은 방향의 생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렇게 비만이 되지 않도록 애를 쓰는데 그것은 지방세포 분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세포는 끊임없이 다시 분열돼서 만들어지고 나면 옛날 세포는 이제 죽고 이런 과정을 계속하는데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 분열을 하는 속도가 분열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죽는 세포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자꾸 생장을 해 나가면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적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늙어지면 더 이상 커지지 않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쭈그러들죠. 쭈그러드는 이유는 이제는 그 생기는 세포수보다 죽는 세포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원활하게 새롭게 공급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그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는 것은 또 생물체는 생장을 한다라는 정의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생장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더 이상 생장 안 하죠?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될 때까지만 생명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생장해서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노인이 됐을 때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장을 한다는 것은
생명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곤충의 한살이라든지 어항 속의 여러 가지 생물의 이런 그 생태라든지 이런 걸 관찰함으로써 알이 예를 들면 새끼가 되거나 이제 부화하거나 해서 이제 이렇게 자라는 과정들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 그 자체는 생명체의 정의 중에 생장을 한다는 것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커나가는 것만이 생명 현상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도 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생명체의 또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생식을 한다는 거죠. 생식. 자, 이 생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날 음식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생식이 아니고 자식을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자식을 생산하는데 이 자식을 생산할 적에 이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본능은 자기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여왕개비나 여왕벌의 경우에는 여왕만 알을 낳죠. 자기 자식을 낳지 이것을 돌보는 굉장히 많은 일개미나 일벌들은 자기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자매, 즉 자기의 어머니였던 여왕개미나 여왕벌이 낳은 자식들을 열심히 돌봐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사실은 그 생식하고 관계가 깊은데요. 이 생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유전자를 전달한다는 의미거든요. 자기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 자기가 직접 자기의 자손을 낳는 것보다 자기의 어머니가 낳은 자기의 자매들을 돌보는 것이 자기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 군집을 이루어서 자기가 직접 생식을 하지 않고 어머니의 자식, 즉 자기의 자매들을 열심히 돌보는 일을 한다 그래요. 자, 이것도 모두 자기의 유전자를 그 후대에 남기려는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직접 자신이 자식을 낳는 것보다 자신의 어머니의 그 자식, 즉 자매를 돌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전자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유전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생물의 행동들을 그 어떤 자손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려는 시도로 그 보는 시각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컷과 수컷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암컷은 이런 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이제 낳으려고 할 적에 자기 몸속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달을 몸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을 낳기 위해서 암컷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수컷은 그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그 자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수컷의 입장에서는 많은 암컷을 거느리는 것이 그 자신의 그 유전 정보를 자식에게 전달해 주는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컷은 바람둥이가 많아요. 자, 그래서 암컷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일정 기간 그 자식을 보호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상한 수컷을 고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애하는 그 행위에 있어서 수컷이 굉장한 지극정성을 보여야 돼요. 그럴 때 대부분 암컷은 그 애를 닳게 합니다. 수컷이 얼마나 지극정성을 보이는지를 봐서 나중에 자기가 자식을 갖게 됐을 때 얼마나 모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지를 테스트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수컷이 굉장히 구애 활동을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르게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결혼 전에 남편 되시는 분들 그 애를 많이 태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속이 타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다면 그 암컷의 그 테스트에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수컷이 갖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특히 굉장히 짝을 만나기가 어렵고 또 그 자식을 가진 다음에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컷이 자기 몸을 바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잡아먹히는 겁니다. 자기가 먹이로. 그래서 그 거미 중에 과부거미라는 거미가 있는데 그 거미는 교미하는 과정에 수컷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자식을 갖는 순간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과부거미인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수컷은 교미를 통해서 자손을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식이에요. 생명체에 있어서.
자,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그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생명체가 생식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성적인 매력을 갖는 것이 또 생명체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매력적인 그 관계적인 그 매력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인간의 경우에는 그 예 중에 하나가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상대편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물론 성형수술하는 게 자연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인공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내가 배우자한테 선택을 받고 또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이나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에 열을 올리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식의 측면에서만 생명체를 정의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요. 한번 이 노새하고 라이거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보셨죠? 노새는 당나귀와 말이 서로 교미를 하면 태어나는 그 자식이고요. 라이거의 경우에는 그 호랑이하고 사자가 서로 교미하면 나오겠죠. 근데 이 두 생명체의 특징이 뭐냐면 자손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식을 못하면 생명이 아니라고 우리가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얘네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물질이 아니죠. 그렇죠?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생식을 해야만 생명체냐라는 정의도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생식 능력이 없는 것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종이 다를 때예요. 호랑이와 사자는 종이 다르고 말과 당나귀는 종이 달라요. 그러면 교미를 했을 때 나온 자식은 생식 능력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그럼 라이거나 노새는 생명체가 아니냐,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어느 생물학도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요새 돌리약 모르십니까? 돌리는 자기 그 유방세포를 띄어서 자기 그 자식같이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양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쟤네들도 다 체세포로 자기 자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꼭 생식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연적인 상태로는 생식 능력이 노새나 라이거는 없으니까 생명 현상을 생식 능력만으로 얘기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생명이란 그 어떤 특징을 갖는가? 그래서 제가 그 진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생물은 진화를 한다. 자, 이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생물은 진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의 정의들은 그 생명체 하나를 보고서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생명체가 있으면 얘는 물질 대사를 하고, 그쵸? 외부의 자극에 반응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세포도 있고, 또 이 세포가 분열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생식 능력도 있고 하는 거는 이 생명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자체를 보고서 우리가 그 특징을 얘기했는데, 이 진화는 이 생명체 하나를 보고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생명체가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은 그 긴 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진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명체 하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긴 세대를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 바로 전에 제가 생물은 생식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생식을 통해서 자기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그 유전하려고 하는 성향을 그 생명체라면 당연히 갖고 있는 것, 이 유전이라는 그 말과 또 이 진화라는 말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은 자기의 정보가 자식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나를 닮은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생식의 노력이라면 진화는 내 정보와 다른 정보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진화를 한다는 것은 나보다 나은, 혹은 나와는 다른 생명체가, 다른 유형의 생명체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시도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진화가 왜 중요하냐면
자연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연환경이 바뀌었을 때 적응을 못하면 소위 멸종이 되겠죠. 자, 이 멸종을 면하려면 진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굴드라는 유명한 생물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진화란 생명체 자체의 다양성의 증가라고 얘기했어요. 자, 생물은 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느냐 하면 자기와 성향이 다른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배우자한테 성적 매력을 느끼고요. 눈이 작은 사람은 눈이 큰 사람한테 성적 매력을 느낍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한테 성적 매력을 느끼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와 닮기보다는 자기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과 배우자로 만남으로써 자손이 좀 더 자기와는 달리 다양성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손을 예를 들면 자식을 4명을 낳으면 똑같은 아이가 2명 낳을 확률은 없습니다. 굉장히 서로가 다르죠. 같은 부모로부터 자식이 나와도 굉장히 다른 것. 그것은 바로 진화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왜 다른 자식들을 생산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되면 그러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살아남을 자손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죠. 마치 그건 나사가 종류가 굉장히 많으면 어딘가에 맞는 나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야 생명체는 멸종을 면하기 때문에 생물이라면 당연히 자기와는 다른 성향을 갖는 배우자한테 매력을 느낌으로써 진화를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환경이 바뀌면 그 중에 거기에 맞는 그 조건을 가진 그 자식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 변하죠. 그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화를 의미하고 이것은 자기의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유전과 진화 이게 항상 같은 단원의 제목이면서 서로 상반되는 다른 의미를 갖죠. 자, 이런 진화도 당연히 부모로부터 전달된 유전 그 정보를 가진 세포들이 이 결합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다양성이겠죠. 그래서 모두 세포와 세포의 분열과 관계가 깊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가지의 그 생명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정리 화면을 통해서 오늘 수업한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우리 주변 곳곳에서 다양한 동식물들로 구성된 생물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생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하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세포는 조직, 기관, 개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물이라고 이해하는 감기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감기 등의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닌 하나의 물질 덩어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로부터 원활하게 자기 증식을 하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물의 더 중요한 특징은 바로 세포 분열을 한다는 것인데요. 생물은 세포 분열을 통해 생장을 하고 자식을 생산하는 생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물이 자손을 낳는 생식을 하는 것은 생물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식은 생물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본능으로서 생식을 통해 다음 세대에 자신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달된 유전 정보를 통해 진화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물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자연 세계에서 점점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정리가 잘 되셨나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생명현상에 대한 정의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 받아볼까요? 예. 바이러스와 세균이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아까 감기 바이러스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 바이러스가 이 핵산이라는 어떤 유전물질 덩어리인데 꼭 그 물질 같지만 세포 안에 이제 그 생명체 안에 들어가면 막 자기 증식을 하면서 그 어떤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은 그런 어떤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고요. 세균은 그거보다는 좀 큰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럼 세균도 병에 걸려요.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균은 박테리아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세균을 박테리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엔 뭐 우리가 흔히 유산균 이런 것도 있죠. 대장균 이런 것도 있죠. 이로운 균도 있어요. 유산균은 우리 몸에 이로우니까 우리가 먹는데 대장균이 대장에 있을 땐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위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막 배탈을 일으키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균들이 있는데 그 나쁜 균도 있고 또 좋은 균도 있어요.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균도 있고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헐피스균이라는 것도 세균이고요. 포도상 구균 이런 것들이 다 세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균 말고 이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독감 바이러스. 우리가 들었듯이 소아마비나 공수병을 일으키는 거, 광견병이죠. 그런 것도 다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이즈,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세균도 병을 일으킬 만큼 세균보다 작은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그 생명체에도 우리가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명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가 과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는 생명체를 다 존중한다, 생명을 존중한다 하면서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열심히 먹으면서도 나는 생명체를 존중한다고 얘기한다면 조금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생명체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달걀을 무심히 열심히 먹는다면 나는 달걀을 생명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람들 중에서는요, 노인을 경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은 막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생장을 하는 것만이 생명의 중요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바람둥이면 저 사람은 생명 현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식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를 생명 현상 중에 저 사람은 뭘 중요시 하는 것일까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신다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6가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거쳐서 6가지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EBS 무릎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